이번 시장은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잭슨홀 연설에서도 파월 의장도 이번에 고용시장이 역사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을 정도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용시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부족해요. 올해 경제가 좋다 나쁘다 하고 관련 없이 시장이 올랐거든요. 통상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도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첫 번째는 나타났을 경우, 또 하나는 변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경제와 무관하게 그 관련 기업들이 오른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AI가 GPT-3가 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AI는 다 버려야 될 정도로 정말 성능이 어마어마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를 활용한 수많은 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건 이거는 경쟁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들의 생존의 문제로 점차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게 되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굳이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을 못 샀다 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계속 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바꿔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영업부 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었고요. 애널리스트 생활과 더불어서 이제 기금 운용이라고 해서 운용도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최근에는 제가 원해서 일단 영업부에서 일단 일반인 우리 고객들하고 뭔가 호흡을 하고 싶어서 현재 영업부에서 재직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도 전망도 하고 고객 자산도 운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저랑 상담도 하고 그럼 꼭 주식 얘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뵙고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도 좀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고객들이 이렇게 또 이제 투자자들 오시면 잘못된 투자 방법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야 고맙죠. 네. 그렇게 온다던 경기 침체가 벌써 온 것인지 아니면 또 올 것인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벌써 우리 삶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경제학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통상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에서 가장 큰 게 실업률이에요. 결국 경기 침체가 오려면 실업률이 급등을 해서, 즉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소비를 할 수 없는 게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기 침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장은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잭슨홀 연설에서도 파월 의장도 이번에 고용시장이 역사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을 정도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용시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부족해요. 일자리는 계속해서 남아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IRA나 이런 법들을 통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400~500만 명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인구학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남아돈다는 걸 가정을 하니까 사람도 남아도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률이 급등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시장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왜냐면 미국이 IRA나 이런 법을 통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데 사람도 부족해지는, 사람이 부족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120만 명의 안타까운 인명들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퇴가 이번에 엄청났어요. 몇백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1946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46년생이시면 우리 선배님들 나이신데 선배님 중에서도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충분히 연세로 보시더라도 이 은퇴에서 이상하지 않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대은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이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25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못 들어왔고, 그러니 이민자들도 안 들어오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또 은퇴까지 겹치다 보니까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부족해지면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고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가처분 소득이 있어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희한한 상황이 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 이전 같으면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위기는커녕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마저도 오지 않는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은 거냐? 시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롤링 리세션, 롤링 리커버. 이게 무슨 뜻이냐? 순차적 경기 침체, 순차적 경기 회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일 중에서 또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첫 사례가 벌어진 게 뭐냐면 원래 경제학적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사실 앞뒤 관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되게 좋아지면 거기 많은 분들이 고용이 될 거고 고용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또 여행도 가고 뭐 그러면서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억을 해보시면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먼저 제조업이 좋았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그러니까 노트북도 사시고 자동차도 사시고 엄청 좋았죠. 그럼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비스업을 즐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만 좋고 서비스업은 완전히 망가지는 이것도 침체예요. 서비스업만 놓고 보면. 근데 제조업은 호황이었죠. 둘을 합쳐보면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면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걸 뜻하는데 사실 한 분야에는 침체였는데 한 분야가 좋다 보니까 합쳐보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차 침체. 그래서 서비스업이 먼저 침체가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지난해 연말에는 제조업이 침체가 왔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안 좋았죠. 엄청나게 안 좋았고 얼마나 안 좋았으면 감산을 했겠습니까? IMF 이후에 인위적 감산은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은 또 뒤에 이어서 침체가 왔다. 근데 그때 리오프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업은 또 미국도 그렇고 엄청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업은 침체인데 흔히 얘기하는 또 서비스업은 호황이고 둘을 합쳐보니까 또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학이 완전히 뒤죽박죽 됐고 각각의 업종별로는 한 번씩 침체가 왔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분기별로 성장률을 합쳐놓고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침체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얘기하는 게 되게 애매한데 사실 분야별로는 일부 왔었고 일부 회복이 시작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안 온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경제 논리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까지 사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분들 또는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올해 시장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흔히 얘기하는 공매도를 많이 쳤던 거죠. 근데 실제 지나보니까 이거 아니었네 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공매도 관련 세력들이 미국에서만 주식에서는 300조, 그다음에 채권에서는 200조 원의 손실을 얻는, 왜냐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을 거니까 일단 채권을 많이 샀을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에서는 공매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으로 다 손실이 나면서 최근까지 손실을 크게 봤던 게 올해 헤지펀드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침체가 올 거라는 이 가정들이 다 틀렸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주식 시장도 되게 혼주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올해 시장을 보시면 올해 경제가 좋다 나쁘다 하고 관련 없이 시장이 올랐거든요. 통상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도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경우, 예전에 컴퓨터의 발전 아니면 스마트폰의 발견 이런 것들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 주요 지역의 성장 동력이 변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경제와 무관하게 그 관련 기업들이 오른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내 상반기에 기억을 해보시면 올해 경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몇몇 업종들은 10배 오른 업종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에도 이것도 다를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 투자전략 팀장 출신이었었고 그럼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지수가 이만큼 오를 겁니다 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변하고 있는 우리 이제 주요 수출 지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고 있는 미국이 새롭게 자기들이 성장 동력을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변하고자 하는 그 관련돼서
최적의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반기에도 좋았지만 하반기에도 종목별로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싼 기업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여전히 성장성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신기술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온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제가 볼 때는 종목별로 뭔가 모멘텀이 있고 실적을 이끌 만한 동력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시장은, 즉 우리가 살만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다. 다만 상반기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대주주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죠. 세금 관련 이슈들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순간 한번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 이런 건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 찾는 데는 무리가 없는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찾을 때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큰 그림의 변화입니다. 항상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사실 이 시장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한국 경제가 몇 % 전망하다 시장에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목에도 영향도 없습니다. 결국엔 현재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건데,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가 되는, 특히 중국이 배제가 되면서 특별히 수혜가 굉장히 크게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중심으로 일단은 많은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올해 상반기에 특히나 이제 AI와 같은 산업들이 되게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산업 트렌드는 계속 지속되리라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 그것도 이제 GPT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시장에 되게 핫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AI가 이전에 비해서 성능도 일단 많이 개선이 됐고, GPT-3가 되면서 사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AI는 다 버려야 될 정도로 성능의 개선이 거의 가히 상상할 정도로, 아시겠지만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 GPT라는 걸 만들 때 3조 7천억 원이나 비용이 들었고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하고 또 대당 거의 1조 원 되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딥러닝을 했을 정도로 정말 성능이 어마어마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를 활용한 수많은 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AI가 좋아질 때는 어떤 기업들이 더 좋아질까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건 이거는 경쟁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들의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점차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이 AI를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건 최근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AI를 현재 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를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입 단계에서 성능들이 좋아지면, 특히 미국의 빅테크, 미국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는 7개 기업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파운데이션 모델, 즉 기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아직도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이걸 바탕으로 사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겠죠. 그 비즈니스가 전개가 될 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땐 앞으로도 상당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은 너무 올라서 이제 올라타기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굳이 기존에 있었던 종목만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 이런 AI는 확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야 GPU라는 걸 구하기도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조만간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나면 각각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분야에서 이런 어떤 GPT라는, 즉 생성 AI라는 새로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갖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 올라간 기업들을 놓쳤다 하더라도 굳이 실망할 게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전 사례를 들으면 우리가 LTE나 5G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가 인터넷, 특히 이제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이 되게 빨라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새롭게 생긴 사업들이 유튜브고 그 유튜브 때문에 생긴 회사가 우리 경제원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기업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도 그때 태어난 거잖아요. 이전에 그런 거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게 되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을 두고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지 저희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를 하면서 찾으신다면 굳이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을 못 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열 이사님께서는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시장의 주도주를 정확히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해볼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는 저도 두 가지에서 항상 찾는데 생활의 변화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들과 관련했는데 지금 있는 이 태조 이방원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게 더 진화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의 초기다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굉장히 좋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세상에서 보니까 전기차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이게 충전시설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럼 충전소 확충과 관련해 어떤 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길게 보면 세상에서 안 쓰던 자동차가 이제는 휘발유나 디젤이 아닌 전기를 쓴다고 하니 혹시 전기가 부족한 것 아니야? 그렇게 하면 부족한 전기를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과 관련해서 파생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면 앞으로도 뭔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고 나면 정작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선열 이사님께서도 이런 인고의 시간을 겪으셨는지 이런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았죠. 저희라고 좋았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안 좋은 편을 거덜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런 경험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2000년대 초반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부끄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공부 하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생긴 건 별로 그렇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닐 것 같지만 학습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학습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후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 7년도까지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도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벌 때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하락할 때 보니까 또 다 잃어가지고 결국 보니까 이제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답이 잘 안 나왔었는데 제가 우연한 드라마를 하나 보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였었어요. 사실 제 친한 후배가 그 PD를 하고 있고 최근에 강감찬이라는 드라마가 또 KBS에서 하거든요. 역시 주인공은 여러분들 아는 최수종이라는 분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PD가 이제 제가 아는 친한 PD인데 그때 이순신이라는 진짜 걸출한 이런 훌륭한 우리의 역사적인 장군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한 거 보니 승리의 원인이 몇 가지를 보이는데 저한테 귀감이 됐었어요. 첫 번째,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두 번째, 적을 제대로 알았다. 되게 중요했고요. 세 번째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전쟁만 나갔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 싶으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차이가 났었냐면 두 가지 면에서 일단은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첫 번째, 시장을 정말 제대로 알았던가.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했다고 보여주는데 굳이 안 되는 시장에서 제가 이기려고 했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제가 이제 운용하고 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이 하락장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약간 긍정 편향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시장을 좋게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안 맞아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직감적으로도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질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부분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거의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거나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 야, 이 변수는 내가 잘 모르겠어. 또는 시장의 좋음에도 제가 엇박자가 난다든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했었을 때 시장이 이래야 되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가면 일단 어떤 경우에서도 주식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현금 확보를 통해서 그 위험을 회피를 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쌓이더라고요. 안 잃고 많이 벌고를 반복하는, 그러니까 안 잃을 수는 없는 거죠. 덜 잃는 거죠. 손실을 조금 보고 많이 벌고를 반복을 하고 손실을 조금 보고 많이 번 거를 반복하니까 되더라고요. 실제 저 말고도 제 주변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올리거나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무슨 개인 투자자 중에서 슈퍼게임이다 대단한 분들 많은 게 사실인데 이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 사는 것마다 오를 것 같다. 아니거든요. 확률 게임인데 내가 생각했었을 때 내가 택하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고 또 스스로 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잘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웬만하면 시장의 대응을 회피함으로써 이득을 지키고 또는 손실을 최소함으로써 계속 맞아가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재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한 절반 이상은 현금 들고 놀았었어요. 돈을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운용해봤자 제가 보기엔 덜 잃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서 놀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해서 사실 손실을 최소화했었던, 거의 손실이 안 났죠. 그리고 뭔가 태조 이방 같은 좋은 거 있었을 때 편입을 해서 지금 수익이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일단 이순신이라는 분을 보고 이분을 이제 따라하면서 저의 어떤 그 단점들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일취월장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은 그렇게 전화했을 때 보통 대부분 어떤 반응이세요? 되게 신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처음에 오시면 저도 그분들한테 일단은 목표치를 낮춰드려요. 아마도 대부분 유튜브 보고 오시고 그러면 저 친구가 뭔가 용 빼는 재주가 있을 것 같고 정말 대단한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실제 그렇지도 않고 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다 공부해보고 또 많은 탐방을 가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시장이 좋아도 제가 게으르면 저도 수익률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더 노력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장 안 좋으면 저라고 별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어려울 거고 다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으니 1년에 몇 번 정도는 정말 괜찮은 기업들을 발굴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겁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저한테 오시면 무조건 큰 돈을 벌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을 거고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하락을 많이 피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이제 고객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되게 좋으세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께서도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손실을 덜 받느냐 더 받느냐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손실을 없애고 있으니까 일단 현금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안해 하세요. 그리고 그냥 놀고 있지 않고 제가 시장 설명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브리핑을 드려요. 이래서 이러니까 좀 쉬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뻔히 안 좋은 걸 아는데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저한테 맡기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돈은 저 아니었어. 딴 분한테도 맡기셨을 거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면 돈을 빼셨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맡길 거면 제일 안전한 데도 맡기는 게 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흔히들 보면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조언 또는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계속 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계실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방법을 바꿔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든 안 좋든 계속 손실이 나시면
사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좋은 시장에서 손실도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방법론에 조금 문제가 있으실 건데, 일단 하시는 방법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식 투자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하락장에서 피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 시장을 피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을 때 아예 쉬는 방법을 택했던 것처럼 주식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좋은 창을 가지고 있으면 창을 더 아주 날카롭게 갈아야 되고요. 좋은 방패를 가지고 계시면 이 방패를 더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사실상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여러 투자의 대가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그분들만의 공통적 무기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언제나 잘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성장주의 대가, 이분은 뭐 가치주의 대가, 이런 것처럼 각각의 그분들의 특성을 살린 어떤 투자법을 개발을 하신 거고,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하신 거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게 투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갈고 닦으시란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어려우시면 한번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딴 건 몰라도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면 아, 이분들은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인데 라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하고는 맞지는 않는데, 나하고는 맞지는 않는데 책에서 보고 또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이런 방법을 쓴다니까 나도 해봤다가 안 되는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한테 맞을 수 있지만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투자 방법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돈을 더 벌고 덜 잃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